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은 겉으로 보기엔 참 평온한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폭동을 앞둔 그 고요함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그 표면 아래에서는 정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그 권력 투쟁의 전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딱 이거 같아요. 시진핑과 장유샤, 이 두 사람 진짜 관계가 뭐였을까? 우리가 흔히 알던 것처럼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중마고우였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만 맺어진 아주 위험한 동맹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그 엇갈린 삶의 궤적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권력 최상층부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암투의 본질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과 장유샤를 중마고우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알려진 걸까요? 모든 오해의 시작은 아버지 세대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두 사람의 아버지인 시중신과 장종슈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절친한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어요? 네, 시중신은 서북 홍군, 그러니까 선북 지역의 토착 공산 세력 출신이고요. 장종슈는 황포군관학교를 나온 중앙홍군 출신으로 계파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뿌리부터가 달랐군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협력했던 관계는 전혀 없었나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47년에 야전군을 함께 창설한 적이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때 정치위원이던 시중신의 역할이 사령관인 장종순을 돕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사실상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시작부터가 끈끈한 동지관계랑은 거리가 멀었네요, 그럼. 네, 그랬던 거죠. 1952년에 두 가족이 모두 베이징으로 오면서 아들들의 운명도 이제 갈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부총리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신은 계속 주변부만 맴돌았다고요? 바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최고위층 자제로 정말 유복하게 자랐지만 장종신은 정치적으로 계속 실책을 거듭했거든요. 어떤 실책들이었죠? 예를 들면 펑더화와이가 숙청되기 직전에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거나 린베아오가 몰락한 후에는 또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에게 붙어서 덩샤오핑의 복귀를 막는 데 가담하기도 했죠. 아, 줄을 서도 꼭 무너질 줄만 골라서 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정치 경력은 실패로 끝났고 이런 아버지의 정치적 실패가 아들 장유샤에게는 평생의 족쇄이자 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가 아들들의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군요. 네,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건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차이는 뭐 상상 이상이었겠죠. 환경이 이렇게 달랐으니까 아들들끼리는 교류할 기회도 거의 없었겠네요. 네, 자료는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장유샤가 다니는 학교랑 시진핑이 다니는 학교는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아주 멀었고요. 나이도 장유샤가 3살 더 많았습니다. 아, 3살이나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화대혁명이 터졌을 때 장유샤는 졸업반이었고 시진핑은 중학생이었으니 서로 마주칠 일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중마고우설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였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던 두 소년에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을 때 운명은 더 극명하게 갈렸겠군요. 한 명은 철저히 보호받았고 다른 한 명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1969년에 산시성 량자허 마을로 하방, 그러니까 농촌으로 보내졌죠. 훗날에 그는 이 시기를 아주 고난의 시간으로 묘사하지만 자료를 보면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곳을 안전한 곳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고요. 고난이 사실은 잘 짜인 각본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산시성 당서기가 아버지의 옛 동료였고 어머니는 베이징에서 편지를 통해서 아들의 공산당 입당부터 대학 추천 입학까지 모든 것을 다 주선해줬습니다. 와,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당시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개인 사진을 여러 장 남겼다는 거예요. 아, 사진이요? 네, 이건 그가 겪은 하방이 실제 고난이라기보다는 훗날을 위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장유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군요. 네,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황이었던 1968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기댈 배경이 없으니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했죠. 자료는 그가 성공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폭발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중월전쟁이었죠. 맞습니다. 1979년 중월전쟁과 1984년 라오산 전투는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특히 라오산 전투에서 정말 대단했는데요. 인민해방군 역사상 처음으로 보병과 포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 하나의 연대만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내는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와...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전공으로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사단장까지 오른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해 1984년에 시진핑은 지방현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좀 도와달라는 쪽지를 보낸 게 문제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다고 하니까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한 명은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다른 한 명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자료는 2007년을 주목합니다. 그해 시진핑이 차기 훈계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권력의 정점으로 다가서고 있었고요. 장유샤는 동북 지역을 관할하는 선양 군구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군부의 핵심 실력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시점이었군요. 시진핑은 군부를 장악할 자기 사람이, 장유샤는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 연줄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유샤가 단순히 군인으로서만 유능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사업가적인 면모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른바 장유샤 모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평화 시기에 그의 비범한 수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군인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는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기존 부대 부지를 상업용으로 매각하고요. 그 돈으로 외곽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원리를 따른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정부 예산을 추가로 쓰지도 않고 군인 복지도 해결했으니 모양새는 아주 좋았죠. 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군이 토지 매각 과정과 건설사 입철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아, 사실상 군의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장유샤 모델은 다른 군구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인들의 복지를 챙기는 능력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까지 보여줬으니 권력 장악을 준비하던 시진핑의 눈에 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진핑에게는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절실했거든요. 홍위대, 즉 혁명 원로의 자제라는 공통된 배경에다 전쟁 영웅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장유샤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였죠. 그렇군요.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장유샤는 중앙군사위원회에 입성했고 이후 시진핑의 군부 반부패 캠페인에서 칼잡이 역할을 합니다. 고부숑, 쉬차이허우 같은 장점인 계파의 군부 실세들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죠. 한때는 정말 누구보다 막강한 동맹이었는데 이 완벽해 보였던 관계는 도대체 왜 어떻게 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자료는 시진핑의 아주 냉혹한 2단계 전략을 그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2단계 전략이요? 네, 1단계는 장유샤 같은 인물을 이용해서 거보숑, 쉬차이하오 같은 기존 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2단계는 바로 그 장유샤의 세력마저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처음부터 장유샤는 목적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쓰고 버릴 카드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움직임이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지점이죠. 일시적인 피로에 의한 손을 잡았지만 권력이 안정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동맹이 가장 위험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료는 이것이 시진핑 권력 유지 방식의 핵심 패턴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시진핑은 장유샤가 군부에 심어놓은 인물들이 자신에게 직접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샤 개인에게 충성한다고 보고 불안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속 라인을 군부에 심기가 됐군요. 정확합니다. 시진핑은 과거 자신이 푸젠성에서 근무할 때부터 신임했던 정치장교 мя오화를 군의 인사권을 쥐인 총정치부 주임이라는 핵심 보직에 앉혔습니다. 랴오하. 네, мя오화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관리했던 제31 집단군 출신 충경파들을 군 고위직에 대거 승진시키는 것이었죠. 이건 당연히 기존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장유샤 계파와의 정면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졌겠네요. 네, 격화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이 мя오화를 중앙구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유샤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가네요. 그렇죠. 더 이상 물밑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치달았겠네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내 부유속 승진이 좌절된 미아화는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인 허웨이둥과 손을 잡고 장유샤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장유샤의 핵심 이권 기반이자 세력의 중심인 노켓군이었습니다. 장유샤는 노켓군의 창설부터 무기 조달, 군수 산업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거대한 이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쥔 장유샤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정말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합니다. 어떤 가설이죠? мя오화 측이 로켓군의 군사 기밀, 특히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에 의도적으로 유출시켜서 수사의 빌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자료가 말하는 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국의 핵 기밀을 미국에 넘겼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위 아닌가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자료는 그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은 성공했나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리위차오 사령관을 비롯한 로켓군 고위 장성들이 대거 낙마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사가 장유샤 책임자였던 2017년 이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시진핑이 마지막 순간에 멈춘 거군요. 왜 그랬을까요? 자료는 당시 시진핑이 여전히 군부 내에서 장유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엔 아직 부담스러웠던 거죠. 결국 장유샤는 살아남았지만 로켓군이라는 핵심 기반을 잃고 사실상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위기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판이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이 건강 문제로 잠시 리더십의 공백을 보이는 틈을 타서 사실상 힘을 잃었던 장유샤가 마지막 반격을 조직했습니다. 와, 그는 군 원로 세력의 지지를 얻고 반격에 나서서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프 국방부장을 포함해 시진핑의 핵심 측근 9명을 연달아 낙마시키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네요. 잠시나마 장유샤가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 기회가 찰나에 불과했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진핑의 숨통을 끊지 못했고 건강을 회복한 시진핑에게 곧바로 역습이 당해 최종적으로 숙청다고 만 겁니다. 아, 정말 한 끗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된 거군요. 네, 바로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시진핑과 장유샤의 관계는 평생의 동지애가 아니라 절대 권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편의에 의한 일시적 동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깊은 취약성과 내부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홍위대라는 공통의 배경, 권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한때 이들을 굳건히 뭉치게 했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결국 서로를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자료는 장유샤의 체포가 역설적으로 공산당의 약점을 드러낸 사건이며 이제 남은 질문은 다음은 누가 쓰러질 것인가?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충성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오직 권력만이 전부인 시스템 안에서
과연 진정으로 안전한 동맹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 최상층부의 이런 극심한 불안정성은 앞으로 중국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